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간 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죠. 재밌어요.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 이것들이 쌓여서 약간 이 설레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게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실물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죠? 섬 수도원. 사막의 섬 프랑스고 수도원입니다.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정박하는 곳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성당을 수도원을 한 바퀴 돌고 여기 피정의 집에서 자고요. 그 다음날 이제 베네치아 본성으로 나갑니다. 베네치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피자. 유리공이. 베네치아 피자는 못 들어봤는데요. 피자네요. 유리공이. 유명하죠. 그 멸치 같은 거 올라가는 피자 유명한데 베네치아가 또 뭘로 유명할까요? 유리공이. 유리공예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섬에 저희가 있는 곳 딱 넘어 보이는 섬이 유리공예를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알록달록하고 뭐 뮤직비디오 찍었다고 하고 뭐 불이로서. 그런 섬들인데 저희는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과감하게 안 갑니다. 네, 과감하게 안 갑니다. 저희가 첫째 날 자고 나면은 그곳에서 자고 나면은 성 마르코 성당으로 갈 겁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어디서 세상을 떠났죠? 어디서 순종하셨을까요? 교회 역사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해는 왜 베네치아에 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 마르코 성당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성 마르코 성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 마르코 성당이라고 할 건데 그분이 돌아가신 곳은 저기 비잔틴 제국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인데 그의 시신이 왜 여기 와 있을까요? 네, 말씀을 안 하실 것이라 몰라서 그 예전에는 그 성인들의 시신을 가지면은 그 도시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면 큰 도시가 계속 더 큰 성인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작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복음서를 쓴 분이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종교적, 사회적 위신을 높이고 우리가 이만큼 잘 나가는 나라다를 보이기 위해서 몰래 훔쳐옵니다. 몰래 훔쳐온 거예요. 여기서 어디가 대성당일까요? 돔이 5개 있는 곳이 대성당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그럼 뭘까요? 수도원? 네. 안타깝게도 땡입니다. 궁전입니다. 궁전.
저 성당이 처음에는 교황청 소속이 아니고요, 개인 성당입니다. 이 성당 정면에 보면 말 4마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 이태리에서 다른 데 가셔도 말 4마리가 있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힘, 승리,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있던 애를 떼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갖다 놓은 거고요. 저희는 성당 정면을 보면은 그 모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마르코 성당을 가보신 분, 네, 다녀오신 분들 그 인상이 어땠습니까? 너무 화려했어요. 천장이 아주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네, 제 표현으로, 제 무식한 표현으로는 금칠범벅입니다. 네, 천장이 금칠. 네, 다 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당 안은 다 황금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자이크 면적이 8,000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적지 마세요. 전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미학적으로 되게 대단한 것은 그 금칠 때문에 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색이 아니었으면은 따로 보일 수 있는데 그 금색으로 인해 가지고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긴 시간을 있을 줄은 모르겠으나 거기서 빛이 들어오고 빛이 가려지고 빛이 들어오고 빛이 가려지는 것에 따라서 이 성당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싹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면은 너무 열심히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 모자이크가 다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최후의 심판과 성령강림 모자이크는 정말 대단한 백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보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쉽게 베네치아를 떠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저희가 가는 목적은 사막의 섬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가는 것과 성 마르코 성당을 보는 것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들어가실 때 어쨌든 저희가 여기는 저희처럼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다 배가 다니는 데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있는 짐을 내가 캐리어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서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박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소지품만 딱 메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나중에 진짜 나는 이거 꼭 끌고 가야 돼 라고 들고 오시면은 그 배에 싣고 내리고 할 때 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가볍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렌체로 왔습니다. 피렌체는 뭐로 유명하죠? 피렌체 두오모 정도. 두오모 유명하고요. 또요? 거기 달력의 사진, 그 광장 사진도 베키오 다리도 유명하고,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내려다보는 노을도 유명하고요. 피렌체에 성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안 세봤어요. 그 저희로 따지자면 그냥 시 하나인데 그 안에 성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그래서 그 광장에 올라가셔가지고 동그랗게 보이는 애들 있으면은 그게 다 성당입니다.
온 천지에 성당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교 회당도 있고요, 이슬람 회당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태리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다 받아들여집니다. 피렌체 대성당 공식 명칭을 아시는 분, 우리가 두오모라고도 하고 대성당이라고도 하는 산타 마리아, 그 다음에 노벨라. 노벨라. 노벨라는 그 다음 성당인데, 모든 성인들의 성당. 에이, 그건 또 다른 아, 성당인데, 그러면 피렌체 대성당. 그 맞겠네. 피렌체 대성당인데 델 피오레 대성당 해가지고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이 1296년도에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300년 정도까지 도움을 못 만들어가지고요, 뚜껑을 못 만들어가지고 다 그 비가 들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년 넘게 건물은 있는데, 옆으로는 있는데 뚜껑이 없어가지고 비가 다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뚜껑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피렌체가 가지고 그 관광 상품권이 있잖아요. 그 최고 등급에 있는 것은 이 돔 설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합니다. 이게 대성당 정면인데요. 인상적인 것은 보통 성당의 정면을 딱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모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기를 꽉 채우는데, 피렌체는 제일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이요, 피렌체에서 태어나거나 이곳에서 큰 업적을 이룬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렌체에서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피렌체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중심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잘 다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조토, 돔 만든 브루넬리스키, 아메리카 정복한 아메리코 베스푸치, 단테 등등등등등 20명의 형상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렌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프라이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나, 피렌체, 피사가 경쟁을 했었고 제일 마지막에 번성한 데가 피렌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중심이야 라는 것이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통 12사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제가 잘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면은 피렌체에 있는 성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 이런 데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약간 고가다리 같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비밀 통로?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이탈리아의 예술의 도시 피렌체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불리는 성당의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제 뒤에 있는 이 조각처럼 생긴 앞면, 파사드라고 불리는 면을 디자인한 사람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많은 역사책에서 세계 최초의 건축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라는 직업이 지식인의 직업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도 쓰고 그렇게 스스로를 홍보했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거죠. 이 조그만 도시가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옛날에 거의 대부분의 문화는 노동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을 고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계획하고 이런 실용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옛날에 석공이 여기서 조각가로 변신하고, 환쟁이라고 무시당하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화가가 되고, 실용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기 시작한 장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처음 일어나서 현대 문명이 시작한 장소로서 피렌체가 존경받기 때문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디자인한 건물 앞에서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에서 메르카토 센트랄레 중앙시장 쪽으로 걷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나옵니다. 바실리카 산 로렌조, 성 로렌조 성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400년대부터 미켈란젤로가 직접 디자인한 도서관에서 메디치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 즉 종교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도 책을 읽게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여기 중세 성처럼 생긴 저 벽이 있죠. 메디치 가문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팔라조 메디치 리칼디라고 하는 미켈로쪼라는 건축가가 지은 그 건물이에요. 여기가 그 미술사 교과서에 나오는, 저 안에 이제 베노토 고쫄리가 그린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한테 경배를 표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걸 보러 많이들 찾아가는데, 요거는 이제 후문이기 때문에 정문은 올라가서 딴 걸 보고 내려오는 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저 풍경이 아마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피렌체 공작이 말을 타고 있는 장면 뒤로 두오모 성당의 돔이 보이는 저 장면이죠. 아마 피렌체에 대한 로망을 심어준 영화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서구권에서는 E.M. 포스터의 소설인 A Room with a View, 전망 있는 집이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한 1980년대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냉정과 열정 사이가 있었고, 그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한번 이 비유를 보고 나면 영화를 볼 때마다 아, 거기구나, 놓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비유죠. 그럼 이제 다음 코스 어딘지 딱 알겠죠? 이제 오스피달레 데 이노첸티에서 좁은 길로 한 300m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을 끼고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간지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유명한 건물이 다 보이죠. 바티스테로 산 조바니, 성 조바니의 세례당인데, 이 건물만 해도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카메라로 규모가 안 보이지만 저 건물에는 그 유명한 문이 있죠. 우리가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 뒤에 저 어마어마하게 큰 종탑이 있습니다.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이자 건축가가 만든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 브루넬레스키가 디자인하고 고안하고 건축을 감동한 거대한 돔이 있어요. 저 돔을 이탈리아어로 쿠폴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당을 두오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돔을 도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의 돔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두오모가 돔이라는 뜻인가 보다, 이래서 돔으로 부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옛날엔 팔라쪼 델라 시뇨리아라고 불렀지만 지금 팔라쪼 베키오라고 불리는 저 궁이, 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옛 궁이죠. 저 탑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보면은. 사실 피렌체는 카메라로 보여드리기가 좀 아쉬운 동네예요. 왜냐면 카메라는
정교함은 담을 수 있지만 스케일은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절벽처럼 깎듯이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팔라조 베키오가 있고, 나중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파워가 공고해지고 다른 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옮깁니다. 자기네 사무소를 저 옆에 있는 저 회색 건물로 옮겨요. 저 건물이 우피치 갤러리의 뒷면이죠. 그래서 우피치 갤러리가 말 그대로 우피치 오피스잖아요. 사무실이 여기서 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디치가 대중과의 연을 끊는다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가 팔라조 베키오고 여기가 우피치 갤러리, 피렌체가 공국으로 된 다음에 공작의 사무실에 옮겨간 곳이거든요.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약간 고가다리 같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비밀 통로? 저게 이제 팔라조 베키오에서 우피치 갤러리 꼭대기층을 지나서 계속 저 위쪽을 갖다 따라가서 심지어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나중에 메디치 가문의 흥망성쇠에서 세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죠. PT궁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저게 뭐냐면 이제 사람과 마주칠 이유도 없고 사람과 마주치기 싫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질투해가지고 암살할까 하는 그 겁나는 단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막 사투하면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게 저 같아요. 요거를 지은 사람이 그 예술가들의 인생을 쓴 바사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코리도이오 바사리아노, 바사리의 통로라고 부르는데, 바사리가 지은 비밀 통로가 팔라조 베키오에서 우피치 꼭대기층을 타고 쭉 온 다음에 여기서 2층에서 튀어나와서 꺾어서 저기로 가다가 저 폰테 베키오라고 하는 저 굉장히 아이코닉한 다리를 지나가서 팔라조 피티라는 데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어쨌든 저 폰테 베키오에 보면은 조그만 뭐 노란색 뭐 저기 오렌지색 이런 가게들이 있는데 조그만 집들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금은 세공방이었고,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전통시장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가 지금 이른 아침이라서 문을 안 열었는데 원래 여기가 다 금은방이거든요. 근데 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문들이에요. 이 안에 이제 금은 보화가 말 그대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된 금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에 문을 열 때 이걸 갖다가 재밌는 방식으로 접는데 그 안에 있는 보석보다 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궁은 이제 팔라조 피티인데,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정말 쇠퇴해가는 가문의 어떤 마지막 빅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뒤에 보볼리 가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정원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메디치 가문이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북적북적한 구 도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다른 가문의 팔라조가 빽빽한 곳에서 정치와 권모술수를 할 이유도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다가 큰 집 짓고 그동안 이 가문이 축적해온 여러 가지 예술품과 새로 커미션한 예술품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르노강의 저쪽은 처음 시작할 때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나를 기억해줘요라는 묘비를 남기고 피렌체의 영광과 메디치의 가문의 영광이 같이 소멸돼 간 곳. 저는 이 공간이 그렇게 느껴져서 바사리가 지은 이 비밀 통로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게 400년 정도 한 가문의 역사를 한 번에 경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궁금이 분들과 함께 피렌체의 구도심 3-4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문화 유물들을 같이 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달랍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도착한 다음에 그냥 반나절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 있는, 저 정도는 산책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녁에 그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이렇게 걸으셨던 그곳들을 이렇게 보면서 노을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기순례잖아요. 저희가 미술을 안 접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가 되어버리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둘째 날 딱 일어나면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는 곳을 갑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안에 있는 경당이거든요. 개인이 소유한 경당의 화려함이 이렇습니다. 어느 수도의 걸까요? 어느 수도의 걸까요? 저희 집 거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찝어서 베네딕 받지 않았을 것이고 도미니코회 도미니코. 소속 소유의 성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타마리아 노벨라하고 온니산티를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산타크로체하고 이 세 개를 비교해드릴 건데 얘는 도미니코의 성당, 온니산티는 후밀리아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프란시스코 이전에. 그게 쭉 내려오다가 수도회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인계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곳, 그리고 산타크로체는 저희가 처음부터 지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르나 브루니 경당이라는 이름의 경당인데요. 왼쪽 편에는 성모 마리아 이야기가, 오른쪽 편에는 세르자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품이 7그림 있고 여기 독립칸들 있고 복음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읽으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거든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개인 가족 경당을 마련하고 이 경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로망이었고 많은 경우 후원자가 그림 속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그린 사람이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라는 사람인데요. 피렌체에서 계속 이름이 나오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후원자들의 요구에 딱 맞춰준 거예요. 그려달라는 대로. 사실적으로.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사브라놀라라는 수도자가 있어요. 앙숙이었을까요? 지냈을까요? 숙였을 거예요. 서로 파문합니다. 그리고 기를란다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야, 나 스승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어 막 하면서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기를란다요가 그 당대에 얼마나 거장이었는지는 그의 스승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이 성당에 들어가시면은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이름 중에 조토라는 조토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왜 이 십자가가 유명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십자가를 그리기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신성했고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렸어요. 이 이전에는.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영광보다 순환을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피치 미술관 가시면은 그 현지 가이드가 그 미술사 공부한 현지 가이드가 3시간 동안 계속 좋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획을 그은 사람이냐 하면은 하느님의 세계에 있던 것, 인간의 세계로 딱 나눠져 있던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있는 그런 작품들이 다 고정되어 있던 것들이 약간 살아있게 되고 하느님, 모든 것이 하느님 중심이었던 것이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찾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마사초라는 사람 그림인데요. 성삼위일체입니다. 혹시 미술 전공하신 분? 네, 없으시군요.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그림에 원근법을 처음 사용한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약간 공간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죠. 저 밑에 있는 두 사람, 이 그림 그려달라고 한 후원자인데 저 사람들 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딱 교차되는 저 검정색 끝에가 소실점이에요. 딱 점이고요. 거기서부터 선을 쫙 그어보면은 원근법이 나타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알쓸신잡이라는 영상을 딱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2분 정도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갔는데도 보지 않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벨라 성당 가시면은 아마 사초 그림이 저기 있지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실 때는 이렇게 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액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액자 대각선 길이 그것보다 더 멀리서 보는 것이 그 작품을 제대로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큰 작품들은 끝에다가 의자 몇 개 놔두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술관에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품 보실 때 조금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그랬듯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다를 말씀드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성경 봉독했던 예전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중간에 서가지고 다 울릴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비판하고 파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 도미니칸들이 거기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벌했던 심판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당 정문에서 이렇게 왼쪽 상단을 보면은 이상한 이런 철로 된 뭐가 있습니다. 이 뭘 것 같으세요? 뭐 같아요? 시계. 지구 같아. 저도 보면서 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찾아보니까 16세기에 만들었던 그 혼천의,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혼천의더라고요. 놀라가지고 적어왔는데 태양의 위치를 통해 순분일과 정오 시간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 수직원은 좌우선을 나타내며 수평에 가까운 원을 통해서 춘분 시기가 율리우스력 기준보다 11일 앞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미니칸 수도자예요. 이냐시오 단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피치 미술관 여러분들 가셨을 때 지도의 방이라는 걸 지나칠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고 바티칸 가시면은 또 지도의 병을 지나십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레고리력 도입할 때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수도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베네딕토회 전통이 있을 때부터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느님성을 계속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되었든 수학이 되었든 물리학이 되었든 미술, 해양 등등등등등 여기서 투신해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도미니카는 저희보다 그렇게 이름을 남길 사람이 분명 더 많고요. 저희 작은 형제를 두고도 너네 공부 안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 대학을 거의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도미니칸들하고 작은 형제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안에 있는 하느님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도자라는 홍보를 좀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당 이름 뭐라고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 들었는데 산타 마리아 노벨라. 산타 마리아 노벨라. 원래 동정 마리아 경당이 있던 곳에 새롭게 지으면서 노벨라 하면 새롭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성인들의 성당으로 갑니다. 후밀리아띠 들어보셨나요? 작은 형제의 역사 보면 후밀리아띠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도시에 살면서 노동과 겸손을 강조합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피렌체 시민들, 상공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었고 그들의 아주 소박한 성당에 예술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외관은 단순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1571년 수도회가 해체되면서 작은 형제가 이 성당을 인수하였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보수를 통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밀리아띠와 작은 형제의 정신적 계승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밀리아띠가 제가 좀 전에 노동과 겸손을 모토로 한다고 했잖아요. 작은 형제는 뭘 모토로 합니까? 자금과 가난. 네. 자금과 가난이 노동과 겸손을 하고 큰 차이가 없죠. 네,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비슷해 보이는 두 수도회가 정신적, 지향적, 구성원, 삶의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후밀리아띠는 그 후무스라고 해가지고 땅을 뜻하고요.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작은 형제보다 약 100년 일찍 공동체 신앙생활과 노동을 결합한 삶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직한 노동이 곧 기도이고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죠. 쭉 글자는 잘 안 보이네요. 전통적 중세 수도회 후밀리아띠 그리고 프란치스칸을 비교를 해보면은
전통적 중세 수도회가 정해진 규율을 지키고 기도와 관상을 통해 내면 성화를 추구한 반면 후밀리아티는 겸손한 삶과 정직한 노동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요. 작은 형제는 가난한 자 되시고 가난한 이들 곁에 머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게 중세 수도회가 가진 자들의 기부를 통해서 운영된 반면 후밀리아티는 자기들이 직접 일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작은 형제는 얻어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보다 설교, 탁발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에 훨씬 더 가깝다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또한 중세 수도회가 수도원에 정주하며 세상하고 분리되었을 반면 두 수도회는 도시 안에 뿌리를 내렸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후밀리아티 하면은 작은 형제회의 전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세 수도회에는 대부분이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후밀리아티에는 상공인, 직공들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작은 형제에는 더 넓은 계층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이 성당들의 모양을 보시면은 건물의 영성이 다 배어 나오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잘 아시죠? 이 누구의 최후의 만찬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은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어디 가면 보실 수가 있죠? 밀라노에. 근데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사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성인들의 성당에 그려둔 최후의 만찬이고요. 하나는 똑같이 피렌체에 있는 성 마르코 성당에다가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 작품입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 가운데 저게 없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없고요. 이 그림은 훨씬 정적이라면 이 그림은 훨씬 동적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최후의 만찬이 반대편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림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과 유다의 표정, 그리고 칼 들고 있는 베드로 표정과 다른 사도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아쉬움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날아다니는 새들에서 부활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 다 이 지역에서 많은 나무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 보티첼리 이름 기억나세요? 산드로 보티첼리. 우리 미술 책에 나왔던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복, 이런 작품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군요. 우피치 미술관 가서 다 보실 겁니다. 그러면 현지 가이드가 다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사람은 환상 세계를 그려내요. 그런데 당시에 똑같이 유명했던 이 사람은 사실적 묘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에 노벨라 성당에서 보티첼리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면은 그는
그런 환상 세계를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를란다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당에다가 살아있는 것 같은 사실적인 묘사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르구나 보실 수 있을 거다 싶습니다. 피렌체를 거쳐서 또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갑니다. 시에나에 가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9월 14일이 주일인데 저희가 아침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도 가고 온니 산티도 가고 밥을 먹고 시에나로 가니까 일정이 엄청 빡빡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두 성당이 미사 시간과 걸리면은 들어가서 작품 보는 것을 제한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지에서 어떻게 되겠지만 그날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피렌체하고 시에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나로 왔습니다. 짜잔! 피렌체 대성당이 컸을까요? 이 시에나 대성당이 컸을까요? 하는 말이 이상하네요. 둘 중에 어떤 성당이 더 클까요? 시에나가 규모가. 크니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 토스카나 지역에 잘 살았던 도시 피사, 시에나, 피렌체인데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시에나가 한참 잘 나갈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을 지으려고 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더 큰 성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짓지 못하고 요대로만 남아요. 지으려고 했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페스트가 이렇게 딱 덮친 거죠. 그래서 시에나가 가장 잘 나갈 때 걔가 와가지고 도시가 거의 몰락합니다. 다른 곳들도 그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 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 성당이 규모상으로는 더 큽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이 도시가 얼마나 여기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런 저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품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이 4명의 조각이 미켈란젤로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체 비율 이런 것을 딱 이상적인 인체 비율을 나타내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리제 요한상이 조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이쁘고 우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도시라면은 시에나는 그 인물의 내면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도시를 보시면은 도시 색깔을 통해서 그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딱 시에나로 넘어오면은 도시 건물들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어떤 돌을 쓰는가에 따라서 사람들 그게 달라지는 것인지 여기는 훨씬 더 내면적인 뭔가를 이렇게 막 한다고 하는데 그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서 이거 시에나 학과거네, 피렌체 학과거네, 어디 거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에나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거 시에나는 뭐로 유명하죠? 시에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카타리나 성녀. 또요? 시에나 제가 기대했던 것은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 그 작은 형제의 역사에서 우리 지금도 예수의 마크라고 우리가 착각한 IHS 깃발 있잖아요. 예수 성령 주일날 우리가 기억하는 거. 모르시는 눈빛인데 예수 성령,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 그래서 작은 형제회가 이렇게 큰 영향을 가지게 했던 사람이 시에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겠죠. 그날 전례는 그분 전례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캄포 광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데요. 이 도시 안을 뛰어다니는 옛날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저 광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보다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그 아까 나왔던 조승현 씨가 저보다 설명을 더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영상 한 5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같이 볼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에나 가시면은 딱 여기 딱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시에나 대성당을 가게 되는데 이 부채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각 우리로 따지면 무슨 동 개념입니다. 무슨 동.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탑이, 그 당시에는 탑을 세운다는 것은 귀족들만이었는데 여기는 민중들 탑이 처음 세워지는 곳입니다. 시에나 가면은 이런 빛깔이에요, 집들이가. 이 양반이 했던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터스카니의 역사적 모습을 그대로 잘 담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 그럼 저한테는 시에나예요. 일단 이 시에나라는 도시는 도시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가지고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아직도 도시국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 드러나는 곳이 여기 시에나라고 생각을 해요. 터스카니라는 동네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탈리아어로 탑을 뜻하는 토리와 어원적인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탑은 이 팔라조 커무날레에 있는 저 탑이. 이탈리아 옛날 역사를 보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국가라고 해서 도시에 충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안에 구역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가문들끼리 어떤 막 원한을 지면 그게 막 몇백 년 동안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나다. 이제 시에나에 있는 조그만 구역들을 갖다가 콘트라데라고 부르는데 이 콘트라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팔리오라고 하는 말 경기인데 말을 타고 중세 거리를 갖다가 막 달리는 거예요. 기수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동네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색깔, 문양, 거기에 제일 열광을 하는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스카니스러운 모습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민주주의가 성행하는 곳을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체로 그냥 비유법으로. 이게 진짜 그 광장이거든요. 뭐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카스텔로 스폴체스코, 스포르자 가문의 궁전, 피렌체 팔라치오 델라 시니오리아, 뭐 귀족 궁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의 이름은 팔라조 코무날레예요. 그러니까 커먼,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구역이다. 이 팔라조 커뮤날레 앞에 있는 이 광장은 중립적, 말하자면은 이 도시 안에 스위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다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야 되고 아무리 밖에선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여기선 싸우면 안 되고, 이런 전통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건물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안에 있어요. 알레고리아 델 부온 고베르노,
좋은 정치의 알레고리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유럽인들한테는 이 도시라는 게 새로 막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당나귀 같은 데 싣고 산물을 가지고 오면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시골에 나가가지고 돈을 써요. 그래서 그쪽 경제가 막 돌아가. 시에나라는 요 도시와 이 주변 둘러싸고 있는 그 농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는지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 철학을 그때 그림으로 딱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도시국가들이 대체로 공화정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화정을 룰 오브 더 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9명의 가문 대표들이 왕이 없이 도시를 다스리는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딱 눈에 보이게 만든 게 뭐냐면 부채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 광장이. 이게 9개가 합쳐져 가지고 쫙 모이는 곳에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 어때면 공화정의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피사, 피렌체, 시에나 이렇게 3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세 이탈리아식 공화정이 가장 화려하게 꼽혔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나다. 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하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까지는 이런 영상들을 조금 더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요 다음에 올 때는 이제 프랑스가 쪽으로 조금 넘어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녀 카타리나 생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분이 오래 살았나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나요? 네. 이분은 수녀님인가요? 수녀님이 아닌가요? 이분은 교회 학자인가요? 교회 학자가 아닌가요? 이 사람은 정치 브로커인가요? 아닌가요? 중세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여성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중재자였고 교회 개혁가였고 보편교회 박사고 유럽 전체의 수호성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소 수도자예요. 우리 해가 아니라 도미니코회 제소 수도자입니다. 6살 무렵 신비 체험을 하고요. 7살에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도미니코회 제3회원으로서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며 극심한 금욕 생활을 합니다.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로마에서 선종하는데 성녀의 유해가 곳곳에 안치됩니다. 로마에 가시면 로마에 그녀의 몸통이 있고요. 성녀의 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도미니코 대성당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녀의 두개골하고 손가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인의 유해를 모시면은 축복받은 것이고 이 도시가 하느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것이고 라는 것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왜 저랬대? 라고 생각되지만 마도카의 안토니오도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저기 있고 다른 저기 있고 이런 식입니다. 성녀의 생가는 2개의 경당, 십자가 경당, 성녀 경당 그리고 성녀의 화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은 분명 있지만 다른 대성당하고 따지자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는 가능하면은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할까 싶어요. 그래서
휴일이어서 뭐가 잘 안 맞아 떨어지면은 현지 미사를 저희가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휴일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곳에서 미사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소 프란스칸들한테는 유명한데 구글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 성지가 잘 꾸며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아무리 찾아도 뭐 뾰족한 게 없습니다. 그 포지본시라는 도시의 언덕배기에 있는 아주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책 읽어보셨어요? 네. 전 지구연구였던 우영성 형제님이 번역하고 편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책을 좀 돌렸을 것 같은데 아무도 읽지 않으셨군요. 그 전에는 있었어요. 책이 조그만해서. 네? 조그만. 네, 조그마한 책자예요. 조그마한 책자예요. 네. 그래서 최초의 부부 회원이고요. 같은 날 선종해서 그날을 공동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루케치오는 상인 겸 정치인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았겠죠. 반면 아내 보나돈나는 온화하고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죠. 아주 전형적인 모양새입니다. 맞죠? 형제님들 인정하지 않으시죠? 네. 그들이 프란치스코를 만나서 회심하였고 이후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수 프란치스칸으로 삽니다. 세상 안에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노력한 본보기를 보여주었기에 오늘날 제수 프란치스칸의 수호자적 인물로 존경받습니다. 제수 프란치스코 회의 수호자는 누구죠? 제수 프란시스코. 네, 여러분들의 수호자 엘리사벳 성모. 엘리사벳. 헝가리의 성가 엘리사벳. 근데 모르시는 거 가지고 왠지 제 느낌에 말씀을 안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스포지 본시에서 루케치오와 보나돈나를 기억하고 저희가 폰테폴로인고 갔을 때 어쨌든 거기 회칙 작성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서약 갱신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1213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지금 수도원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성당에 머물렀고 1220년 포지본시 시의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할 몇 채의 집을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기증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와 루케치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1222년일 것으로 추정되고요. 하지만 이게 다 추정됩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역사적 증거를 찾기가 힘이 들고요. 이곳이 형제의 홍식문서에 나오는 것은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인 1235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50년 내에 수도원 건물이 지어지고 오랫동안 루케치오와 보나돈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고 1938년 교황 피오 11세가 이 성당을 명예를 줄 때 제가 바실리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 바실리카로 승격시킵니다. 부부의 공동축일인 4월 28일에는
이사, 유해 행렬, 지역 축제 등이 열리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성당, 그러니까 수도원이고 이 안에 그 루키치오와 보나돈나를 기억하는 경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글 딱 치면은 딱 치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얘는 뭐가 안 나오고요. 좌표가 나와요. 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곳을 관리하는 것은 작은 형제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축일될 때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러고 나면은 저희는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아유, 안 갔는데도 막 힘드시죠? 안 갔는데도 빡빡합니다, 맞죠? 오늘은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내려와서 시에나를 갔다가 포지몬시를 거쳐서 다시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피치 미술관을 오전 내내 보고 오후에 산타크루체 성당에 갔다가 미사를 하고 어디로 가죠? 라베르나. 이제 라베르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이틀은 배 타고, 아니,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차 타고, 배 타고 이래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3일, 4일이 지나고 이제 라베르나로 들어가고 나면은 이동하는 것도 조금 줄고요. 그리고 큰 도시들에 있는 대성당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라베르나, 아시시, 그리고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스폴레토 아래쪽 조그만 소도시들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며칠 고생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고 건강을 딱 한번 깨지고 나면 며칠간 회복하느라고 내가 서기술래 온 건지 고생하러 온 건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